매매랑 전세랑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매매를 눌러버리면 이게 매매는 안 오를지 몰라도 전세가 2배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지난장처럼. 그럼 결국엔 돌고 돌아서 매매가 오르든 임대가 오르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작더라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적어도 그게 서울이라면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비싼 게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안 되면 전세 끼고 사놓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신 게 강남권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오르는 거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안 오르는 거보다 이미 오르고 있고 오른 거를 더 관심들 갖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개념. 이게 그쵸. 부동산 특히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 서울 아파트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도 올라가긴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와봐야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3분 능선 정도 왔다. 그 사이클에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속이 붙을 거다. 가속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금리는 내려갈 거고 공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거다.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좀 해소가 될 텐데 3기 신도시는 이번에 이제 본청약 한다고 하는데 그게 빨라봐야 이제 203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가격이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자산 시장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집은 절대 못 사요. 그러면 저는 우량한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부동산으로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의무는 없으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잘하시면 코인 잘하시면 그걸로 버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또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이 열에 9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부동산은 지나고 나면 열에 9은 버시니까 저는 이제 자기 살 집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외의 돈으로 뭐 주식이나 코인 정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식이나 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혹시 망하더라도 길에 앉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는 뭐 돈 많은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평균적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 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한 1, 2억 정도 들고 있다 치면은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한 5, 6억대 정도 살까 말까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 동네들을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월세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5, 6억대라면 그냥 뭐 주식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5, 6억, 뭐 4, 5억, 뭐 아니면 뭐 소형 평수, 구축 뭐 이런 것들도 조만간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까요? 지금 규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그러면 이제 호재가 있는 것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더라도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상계동의 소형 평형을 뭐 이렇게 타깃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약간 외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직 저는 30%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제 그쪽으로 올 건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상계동의 소형 평형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보면 가격이 싸요 일단.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막판에 많이들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도 물리시고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은 중층 재건축 시대다 이제. 5층짜리는 다 끝났다. 중층 재건축의 시대인데 그러면 노원구가 사실 구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군데 소형 위주로 되어 있고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는 이미 지자체장들한테는 골치 아픈 이야기고 서울시장한테도 매우 골치 아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 종상향을 해준다든지 뭐 보정 개수라든지 어쨌든 재건축 해갖고 더 지을 수 있게 누구나 집을 하면은 360%까지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어디까지 이렇게 도대체 해주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이거 될 때까지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안 돼도
올라요. 네. 이제 그런 상승분을 이제 투자적인 입장에서 한 지금 들어가서 2년 뒤에 과연 그러면 그게 이 소형 아파트가 특히 서울에 있는 것들이 소형 아파트가 하나도 안 오를 것이냐, 아니면 2년 지나면 아마 진행이 거의 안 돼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도 안 오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보고 2년 정도 사시다가 또는 2년 뒤에 또 팔고 또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사면 안 오를 것 같습니까? 네. 2년 뒤에라고 보면 아니다. 그냥 소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이 오르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상계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네. 내가 내 돈 2억에다가 레버리지 3억 껴가지고 샀어요. 뭐 정책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샀어. 그러면 이제 이자를 내면서 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옛날에는 500을 받았어.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냥 쓰고 남는 걸 저축했는데 이제 200을 먼저 드러내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드러내고 300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이제 부담되니까 집을 샀으니까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이제 고민이 많이 되니까 공부도 하시게 될 거고, 이자 내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제네시스 보다가 갑자기 아반떼를 보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씀씀이도 줄어들게 될 거죠. 뭐 공부도 하고 씀씀이도 줄어들고, 회사는 절대 잘리면 안 되죠.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네. 회사 일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오늘의 내가 바뀌었으니까 5년 10년 뒤에는 그동안에 노력해온 게 있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조금 받아갖고 집을 사는 게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금융 PT 선생님이 붙는 거죠. 강제로. 네, 정말 좋은 강제로. 표현이신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일하고 빚 갚으면서 5년 10년 사는 사람하고 그냥 집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할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저는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게 또 집을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아예 집을 못 사게 돈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라도 좀 안정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요번에 만약에 상승장이 오면은 전월세 발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급 부족은 어쨌든 전월세 상승을 야기시키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집을 사든 안 사든 이래저래 주거 비용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제 욕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물을 일정하게 그냥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놓으면 물이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조라는 게 주거라는 공간이고 물은 유동성인데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위가 천천히 올라가게 하려 그러면 물을 잠그거나 하면 되는데, 물을 잠그면 안 되죠. 그게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은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받아주는 욕조가 점점 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매매를 어떻게 해서 매매를 꾹 누르면 결국에는 이 공간에 욕조에서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듯이 그러면 전월세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리게 된다. 네. 그래서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르는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장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장은 그런 논리가 맞았는데 이번 장은 사실 초반부터 매매가 더 빨리 올랐어요. 전세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급이 없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또는 매매가 오르는 거다. 네. 둘 다 오를 수도 있다. 지난 장에서는 매매는 거의 보합이나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엄청 올라가지고 매정갭이 이렇게 빠르게 붙었던 거고, 네. 지금은 매매하고 전세가 같이 이렇게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지난 장에 KB 매매 지수하고 전세 지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하고 전세가 오른 거에 평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지난 장은 이런 거죠. 매매가 0인데 전세가 2가 올라서 평균이 1이 됐고, 이번에는 매매도 1 오르고 전세가 1 올라가고 2가 된 거야. 그래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장과 약간 다른 게 매매랑 전세랑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매매를 눌러버리면 이게 매매는 안 오를지 몰라도 전세가 2배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지난 장처럼. 네. 뭐 결국엔 돌고 돌아서 뭐 매매가 오르든 임대가 오르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작더라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적어도 그게 서울이라면 네.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제 한 2달 전만 해도 대출 뭐 10억, 12억씩 나와가지고 뭐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16억, 17억짜리 살려고 했던 분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10억, 11억짜리를 봐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소득은 높은데 현금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저자산 젊은 뭐 부부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대출에 맞춰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전세 끼고 그냥 원래 살려고 했던 수준의 뭐 집을 뭐 살려고 뭐 최대한 노력을 해보든지 뭐 부모님한테 뭐 돈을 잠깐 뭐 빌리든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연끌을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더 비싼 게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강남만 아니면 지금은 이제 B급지라 그러면 더 비싼 게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실거주가 안 되면 전세 끼고 사놓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격이 정보가 되게 매우 빠르다 보니까 효율적인 시장이라 가격에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이제 길게 보면 입지라든지 뭐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보면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가격이 비싼 데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갭 투자라고 하는 거, 갭 투기라고 하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는 집이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 근데 집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갖고 집을 일단 사놓으려 그래. 전세 끼고 사놓나 내가 직접 들어가나 집이 가격이 똑같은 집은 똑같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건데 그거를 국가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택이고 이 자유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수히 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전세 끼고 사는 게 좀 더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대출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데 대부분은 여유 있게 안 사시고 보통 어떻게든 막 탈탈 털어서 돈 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진짜 막 돈 거의 없는 상태로 막 사시잖아요. 그렇죠. 신용대출도 어떻게든 받아서 막 사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왕 사는 거 막 크게 맞습니다. 산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전세가 빠지거나 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역전세 뭐 이런 것들에 또 겁이 나고 또 이제 뭐 대출도 막 막아버리고 뭐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된다고 하니 그거에서 좀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일부 조금 뭐 덜어놓고 사더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역전세 쉽지 않다. 올인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난 장하고 이번 장하고 다른 게 집을 사시는 분들의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경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장에는 투자자가 많았어요, 솔직히.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도 많고 전세 나본 경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 집을 샀을 때 1억 전세를 끼고 샀었거든요. 근데 와 이걸 2년 뒤에 1억을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세 끼고 사는데 전세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세가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세가 빠지려면 금리가 급등하든지 물량이 폭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량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청약하신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면 3년치 물량은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은 확정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금리가 튀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빠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확률적으로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랐으면 올라갔지 빠질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그게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확률적으로는 전세가 오히려 2년 뒤에 더 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빠져서 못 돌려줄 거다라는 걱정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2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6억 범위 내에 들어오게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전세자금 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 세입자로 미리미리 좀 구해주십시오 하고 부동산에 가서 영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공급이 적은 동네에서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뭐 투자해보신 분들은 뭐 걱정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전세가 올라가는 동네에서 전세를 못 맞출 일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런 게 너무 겁나기도 하고. 막 이해됩니다. 실거주를 안 하고 뭔가 내가 월세 살면서 그 세입자를 맞춘다는 것도 좀 걱정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샀다가 또 올라버리면 또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또 이제 더 눈을 낮춰야 되니 뭐 미리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걱정인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만약에 못 사게 되면요. 이게 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전세 살기로 했는데 다시 2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올라 있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올라갔을 때 후회를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라고 그때 달려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억에 살 수 있는 거를 7억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거고 이미 2억을 기회비용을 손해를 봤는데 이제 이게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내려갈 확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시고자 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네. 지금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다렸다 사시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시는 거랑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네. 혹시 지금 강남 쪽이 이렇게 막 몰리는 게 결국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정책들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도 한 채만 산다면 강남을 산다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다주택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지방으로도 사람들이 좀 갈 수 있게 정부가 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거에 대한 확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나왔고 뭐 네. 지방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을 사거나 이러면은 세컨드홈 뭐 그렇죠. 이런 거. 세컨드홈 이러면 이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아니 집을 사는 이유는 집이 오를까 봐서 사는 건데 네. 집이 안 오르는 지역을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세컨드홈이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지방 투자 활성화에는 의미가 없는 건데 다만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게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정부가 지방이 더 망가지는 것을 자시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방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니 뭐 혜택을 막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내자가 있는데 1주택자가.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 그 프레임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과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1주택자가 서울에 집 하나 딱 샀는데 갑자기 지방 내려가서 지방이 뜰 것 같으니까 혜택을 주니까 2억이야 3억이야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 글쎄요. 좀 더 지방이 힘들어지고 좀 더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의 우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약하다. 지방 뭐 경기 활성화하기에는 이제 미약하다. 뭐 이런 그러면 생각입니다. 당분간 똘똘한 한 채 방향성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울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결론이 나실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지방에는 월세나 전세 살면서 이 서울에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지방에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했는데 네. 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해운대에 이제 이번에 막 분양하고 인기 있는 단지들이잖아요. 네. 그런 단지들도 이제 16억에 분양했는데 막 300대 1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제가 오래전부터 다녀봤는데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방은 양극화가 이미 옛날부터 서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데는 이렇게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보통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15억 넘어가는 집은 경기도 우리 서울로 치면은 이제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경기도 외곽보다 더 나은 것 같다.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서울은 에너지가 조금 분출이 됐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핵심 지역은 딱 이게 뭉쳐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고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인데 이 핵심 지역에는 또 물량이 또 생각보다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요런 지역이다, 핵심 지역이다 그러면 그리고 핵심 지역이고 막 뭐 15억대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 돈으로 서울에 오실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실거주면 거기 그냥 사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는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그 광역시의 대장 아파트급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렇죠. 차라리 거기 사서 속 편하게 사셔라. 그렇죠. 그게 수익률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만 내가 뭐 현금이 한 20억씩, 30억씩, 막 50억씩 있고 막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면 그냥 뭐 A급지에 사시면 되는데 또 실거주가 안 되고 하니까. 뭐 차라리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노도가 마용성 이런 데다 하셔야 되는데 마용성도 뭐 20억 넘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용성을 사느냐 아니면은 지방 대도시에서 뭐 15억에서 20억 사이에 사느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지방에 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 그렇게 비싸게 2주택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 이제 부자들은 그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무주택인데 실거주 하신다 그러면 15억대 정도면 그 동네 15억대 정도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 언저리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거기 사시는 게 서울에
서울에 외곽을 지금 사시는 것보다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6.27 대책에서 그 지방은 어쨌든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그쵸.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또 지방 사러 간다. 뭐 이렇게 네. 2주택 하러 거기 가서 대장 사겠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네. 뭐 나는 서울 무주택자인데 그냥 난 차라리 그냥 뭐 저기 가서 뭐 소득이 높으니까 네네. 뭐 현금은 3억밖에 없어도 그래서 네네. 좋은 거 사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에 똘똘한 한 채. 아주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부산 대구는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곳이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정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정말 또 재밌는 게 막상 가서 좋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가면은 기존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옛날에 2021년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한 게 없으시니까 호가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곳은 수익률이 좀 안 나는 것 같고요. 네. 기존 이전 장에 막 화랑장에 투자자들이나 막 사람들이 막 사놓은데 그런 데 말고 이번 장에 새롭게 라이징 스타처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핵심 네. 지역에. 그런 곳들은 잘 찾아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것들이 또 있더라.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단지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노후 계획 도시라든지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고 이제 지방 선거가 또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자체장들이 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실제로 계획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또 서울에서 적은 돈으로 지방의 핵심지를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멀쩡한 거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사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성공만 하면 개발 이익이 크잖아요. 거기다 시세 차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팔려고 하시는 분들 다들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 시기에 뭐 사는 분들, 뭐 파는 분들 뭐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집을 사고 팔고를 단순히 이제 자산 형성의 목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의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집을 사게 되면 이제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채를 동반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 생활에 절제라는 게 오고 절약 그리고 공부라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출을 또 하루 이틀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대출을 갚으시면서 공부도 하고 절약도 하고 절제하시는 삶을 사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한 방에 인생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분명히 격차가 벌어질 거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도 알고 비싸서 좀 상처 많이 받으신 것도 알겠는데 자기가 크게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든지 지금은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 많이 해보시고 부익남 TV에서도 좋은 영상 많이 보여주고 뭐 많이 공급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 보시고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신데 이게 또 맞아버리면 이제 안 산 분들이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좋은 또 선택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